어머니, 그 돈 제가 관리해야 합니다. 엄마 혼자 위험해요. 우리가 같이 받으려야 해. 73세, 평생 채소 장사로 자식 키운 김영수. 그런데 어느 날, 시장벽에 붙은 공고문 한 장이 그녀의 삶을 흔들었다. 재개발, 그리고 수십억의 보상금. 오랫동안 소식 없던 자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다. 걱정일까, 욕심일까, 돈 앞에서 드러나는 진심,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봄봄봄 라디오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서울 외곽 청량시장 골목 어귀에서 김영숙은 낡은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왔다. 멀리서 들려오는 트럭 소리와 상인들의 발걸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73세의 그녀에게 이 길은 이제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함께한 동반자 같았다. 좌판 앞에 앉을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영숙은 아직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자리를 펼쳤다. 투박하게 굳어버린 손으로 물을 하나씩 닦아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녀의 손은 마르고 거칠었다. 손톱 사이사이엔 흙이 박혀 있었고 손등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다. 한때는 하얗고 부드러웠을 그 손들이 지금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지만 여전히 채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다듬는 솜씨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상인들의 인사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영숙이 어머니. 건너편 어물전 주인 김 씨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50대 초반의 그는 영숙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이 시장에서 영숙만큼 오래 자리를 지킨 사람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지. 자네도 고생이 많네. 영숙은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웃음 뒤에 숨겨진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허리는 점점 더 굽어갔고 무릎은 비가 오기 전이면 어김없이 쑤셨다. 그래도 집에 가면 더 외로웠다. 텅 빈 방에서 혼자 끓여 먹는 라면보다는 이렇게 사람들과 부대끼며 지내는 게 나았다. 잔잔하고 애잔한 분위기가 시장 골목에 흘렀다. 영숙의 좌판은 시장 한복판이 아닌 골목 어귀 모퉁이에 자리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자리였지만 그녀는 이곳을 고집했다. 임대료가 싸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조용해서 좋았다. 오이 한 상자를 정리하면서 영숙은 문득 멈춰섰다. 그녀의 시선이 멀리 아파트 단지 쪽을 향했다. 얘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영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다.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딸 은정이는 결혼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고 막내 민호는 자그마한 사업을 한다고 했다. 모두들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했다. 명절 때도 회사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아파서 사업이 바빠서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작년 추석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영숙은 혼자 전을 부치다가 눈물을 흘렸었다. 단골 할머니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영숙아, 오늘 무는 어떠냐? 오늘 새로 들어온 거예요. 싱싱해요. 하나 드셔보세요. 영숙은 밝게 대답하며 물을 건넸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골 할머니가 물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삭한 소리와 함께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역시 영숙이 네가 고르는 건 다르구나. 이거 10개만 주겠니? 그럼요. 신문지에 잘 싸드릴게요. 영숙은 정성스럽게 물을 골라 신문지에 싸주었다. 이런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랜 세월 단골들과 쌓아온 신뢰, 그것이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돈을 받으며
영숙은 할머니에게 물었다. 댁 자식들은 잘 지내죠? 단골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뭘,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해. 그래도 명절엔 오니까 나은 편이지. 두 할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영숙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애잔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그녀는 시들해진 채소들을 골라내며 과거를 떠올렸다. 60살까지는 괜찮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집에 돌아가면 말상대가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은 점점 더 적막해졌다. 자식들은 아버지 장례식 때만 잠깐 모였다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평생 허리 굽혀 자식들 공부시키고 영숙의 속마음이 터져나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식들 학비를 마련했던 날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좌판을 지켰던 그 세월들. 큰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딸이 시집갈 때, 막내가 취직했을 때. 그때마다 가슴이 벅찼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워냈구나 하는 뿌듯함으로 가득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고 사위는 아예 얼굴 보기를 어려워했다. 며느리 사위 눈치 보느라 한마디 못했는데 영숙의 목소리는 더욱 작아졌다. 오후가 되자 시장은 더욱 북적거렸다. 주부들이 저녁장을 보러 나왔고 영숙의 좌판도 제법 손님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젊은 주부 하나가 상추를 고르며 물었다. 할머니, 이 상추 신선하죠? 물론이에요. 오늘 새벽에 받은 거라 싱싱해요. 그럼 이거 주세요. 우리 애들이 상추쌈 좋아해서요. 영숙은 상추를 비닐봉지에 담아주며 그 젊은 엄마를 바라봤다. 아이들을 위해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모습에서 옛날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게 되죠. 젊은 주부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아이들 먹는 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젊은 주부가 떠난 후 영숙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던 시절이. 해가 저물어가자 시장은 점점 한산해졌다. 해질녘의 고요함이 시장 골목에 내려앉았다. 영숙은 남은 채소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다. 문득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씩 내려다봤다. 민수, 은정, 민호. 손가락이 큰아들 민수의 번호 위에서 머뭇거렸다. 전화를 해볼까? 안녕한지. 영숙은 혼잣말을 했지만 결국 그녀는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바쁘겠지. 괜히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영숙은 좌판을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시장 골목을 둘러봤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이젠 명절에도 소식이 없네. 그녀의 쓸쓸한 독백이 저녁 공기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영숙은 아직 몰랐다. 곧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멀리서 누군가가 시장벽에 무언가를 붙이고 있었다. 하얀 종이였다. 영숙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내일 아침 그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또 하나의 평범한 하루가 저물어갔다. 하지만 평범함 속에 숨겨진 변화의 전조를 그녀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시장이 점점 조용해지며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다음 날 새벽 영숙이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인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다. 시장 입구 벽면에 붙어 있는 하얀 종이 앞에서였다. 영숙은 손수레를 세워두고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돋보기를 꺼내 종이에 적힌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청량시장 재개발 사업 공고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는 복잡한 법률 용어들과 일정표가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영숙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았다. 이게 뭔 소리야? 재개발이라니? 영숙이 중얼거리자 옆에서 보고 있던 과일가게 사장이 설명했다. 어머니, 우리 시장이 철거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네요. 아파트를? 그럼 우리는 어디서 장사를 해? 보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과일가게 사장의 말에 영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보상금이라니. 평생 이런 돈을 만져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육점 사장이 다가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대로 된 정보를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같은 오래된 상인들은 보상금이 상당할 거래요. 몇십억 원대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몇십억? 영숙은 그 숫자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루 종일 채소를 팔아도 몇만 원 벌기가 힘든 그녀에게 억이라는 단위는 너무나 큰 숫자였다. 건어물가게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그래도 여기가 없어지면 우리 갈 곳이 어디 있어? 나이 먹어서 새로 시작하기도 힘들고 돈 받으면 편히 쉬면 되잖아요. 이 나이에 뭐하러 고생해요? 젊은 반찬가게 사장의 말에 상인들의 의견이 갈렸다. 어떤 이는 기뻐했고 어떤 이는 불안해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시장이 사라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50년 넘게 자신의 삶터였던 이곳이 없어진다니. 좌판으로 돌아와 앉은 영숙은 손을 떨면서 채소를 정리했다.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 몇십억을 준다는 거야? 혼잣말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해봐야 몇백만 원에 불과한 그녀에게 갑자기 거액이 생긴다는 것은 꿈 같은 일이었다. 단골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물었다. 민수 어머니, 무슨 일로 얼굴이 그래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 재개발 소식 들으셨어요? 아, 그거요? 온 동네가 떠들썩하던데요. 좋은 일 아닌가요? 돈도 받고.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영숙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좋은 일일까요? 글쎄요. 젊으면 새로 시작할 텐데 우리 나이에는 쉽지 않죠. 하지만 자식들한테는 좋은 일이겠네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영숙의 가슴에 꽂혔다. 자식들. 그렇다, 자식들에게는 분명 좋은 소식일 거였다. 오후가 되자 영숙은 견딜 수 없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거는 전화였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전화를 주시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그게 시장에 재개발 소식이 나왔단다. 보상금을 많이 준다고 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민수의 목소리 톤이 확연히 달라졌다. 정말요? 어머니, 정확히 얼마나 받는다고 했나요? 글쎄, 몇십억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확한 건 모르겠다. 몇십억이요? 어머니, 이거 정말 큰일이네요. 좋은 의미로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느껴졌다. 영숙은 아들의 반응에서 뭔가 달라진 것을 감지했다.
그런데 엄마 혼자서 그런 큰 돈을 관리하기는 힘드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와준다니? 네, 법적인 절차도 복잡하고 세금 문제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알아보고 처리해 드릴게요. 민수의 말은 친절했지만 영숙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평소에 연락도 잘하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말이다. 고마워, 민수야.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는 말고. 무슨 부담이에요? 어머니 일인데 제가 당연히 도와야죠. 내일 시간 내서 한번 뵈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숙은 묘한 기분이었다. 오랜만에 아들과 대화다운 대화를 했다는 반가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어색한 느낌도 들었다. 저녁 무렵 딸 은정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재개발 소식 말이에요. 은정이 급하게 말했다. 은정아. 오빠가 얘기했구나. 영숙이 반갑게 대답했다. 엄마, 정말 축하해요.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요. 은정이 기뻐하며 말했다. 은정의 목소리도 평소와는 달랐다. 더 다정하고 친근했다. 그런데 엄마, 그런 큰돈 관리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사기꾼들도 많고 엄마 혼자서는 위험해요. 은정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너희 오빠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요. 내일 오빠랑 같이 갈게요. 은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말했다. 은정의 말에도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영숙은 왜인지 마음이 복잡했다. 막내 민호에게서도 저녁 늦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큰일 났네요. 좋은 의미로요. 민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민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너희들 다 연락을 했구나. 영숙이 씁쓸하게 말했다. 당연하죠. 이런 큰일을 혼자 감당하시면 안 되죠. 형하고 누나가 내일 간다고 했는데 저도 같이 갈게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다. 그래. 고맙다. 영숙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저희도 어머니께 잘해드릴게요. 민호가 다정하게 말했다. 세 자녀 모두에게서 비슷한 반응을 들은 영숙은 좌판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분명히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 마음이 이상할까? 오늘 하루 종일 받은 관심이 지난 몇 년간 받은 것보다 많았다. 자식들이 모두 자신을 걱정하고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영숙의 가슴 한구석에는 의문이 자리했다. 정말로 자신을 걱정해서일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야속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건데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영숙은 좌판을 다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이면 오랜만에 세 자녀가 모두 찾아올 예정이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영숙은 잠이 오지 않았다. 재개발, 보상금, 자식들의 갑작스러운 관심. 모든 것이 어지럽게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몇십억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침대에 누워서도 그 생각뿐이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 써야 할까?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의 태도였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그들의 관심과 다정함. 그것이 영숙에게는 돈보다도 더 큰 의미였다. 그렇게 영숙은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에 들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과연 이것이 축복일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시련의 시작일까? 다음 날 오후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시장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세 자녀가 모두 찾아온다고 했으니 집안 정리도 해야 했고 뭔가 대접할 것도 준비해야 했다. 하지만 막상 준비하려니 막막했다. 혼자 살면서 늘 간단하게만 해결했던 식사. 자식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이제는 가물가물했다. 뭘 해줘야 할까? 영숙은 냉장고를 열어보며 한숨을 쉬었다. 달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며칠 된 반찬들이 전부였다. 급하게 마트에 다녀와서 고기와 채소를 사왔다. 오후 3시 가장 먼저 큰아들 민수가 도착했다. 정장 차림의 그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어서 와라, 민수야. 영숙이 반갑게 맞이했다. 영숙이 반갑게 맞이하자 민수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언제 이렇게 다정하게 인사했나 싶을 정도였다. 어머니, 진짜 대단한 일이 일어났네요. 제가 어제 밤새 알아봤는데 정말 큰 보상금을 받으실 것 같아요. 민수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민수는 서류 가방에서 여러 장의 종이를 꺼냈다. 여기 봐요.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최소 30억은 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상가 위치와 영업기간을 고려하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민수가 자신있게 설명했다. 30억이라. 영숙이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듯 중얼거렸다. 영숙은 여전히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의 열정적인 설명을 보니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았다. 그런데 어머니, 이런 큰 돈은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세금도 엄청 많이 나올 거고 투자도 잘못하면 다 잃을 수 있어요.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민수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겼다. 어머니 연세에 이런 복잡한 일들을 직접 처리하기는 힘드시잖아요. 제가 맡아서 관리해 드릴게요. 저도 회사에서 재무 업무 오래 했으니까 경험이 있어요. 민수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말했다. 고맙긴 한데, 너도 회사 일이 바쁠 텐데.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일이 제일 중요하죠. 민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수의 말은 듣기 좋았지만 영숙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평소 같았으면 바빠서 못 가겠다고 했을 텐데. 1시간 후 딸 은정이 두 아이를 데리고 도착했다. 초등학생인 두 손주는 할머니 집에 온 것을 신기해했다. 엄마. 은정이 반갑게 인사하며 말했다. 은정은 영숙을 꼭 안았다. 언제 이렇게 스킨십을 했나 싶었다. 평소에는 인사만 하고 끝이었는데. 엄마, 정말 축하해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 좀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겠어요. 은정이 기뻐하며 말했다. 고생이야 뭘. 너희들 잘 키우려고 한 일인데. 영숙이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엄마한테 미안했어요.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제는 제대로 효도할게요. 은정이 미안함을 토로하며 말했다. 은정의 말에 영숙의 마음이 뭉클했다. 하지만 곧이어 나온 말에 영숙은 살짝 당황했다. 그런데 엄마 오빠 말이 맞아요. 그런 큰 돈은 전문가가 관리해야 해요. 요즘 사기도 많고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죠? 은정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러게. 나도 걱정이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도 아이들 교육비며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함께 계획을 세워봐요. 은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말했다. 은정의 말에서 영숙은 묘한 뉘앙스를 캐치했다. 아이들 교육비 얘기가 왜 나올까? 잠시 후 은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아, 여보야. 은정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은정은 거실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목소리를 낮춰 통화했지만
영숙의 귀에는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래도 좀 기다려봐. 아이들 학원비는 어쩌고. 은정의 작은 목소리가 단편적으로 들려왔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은정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었다. 남편이에요. 애들 걱정 때문에. 은정이 어색하게 웃으며 설명했다. 오후 5시쯤 막내 민호가 도착했다. 그런데 그의 핸드폰이 도착하자마자 울렸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민호가 급하게 말하며 베란다 쪽으로 갔다. 베란다 문을 닫았지만 민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영숙은 귀를 기울였다. 아, 형님. 아직 말 안 했어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 진짜 큰 돈이에요. 확실해요.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통화가 끝나고 돌아온 민호의 얼굴은 창백했다. 하지만 곧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대박이에요. 제가 부동산 쪽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진짜 엄청난 돈이래요. 민호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영숙은 방금 전 통화 내용을 들었다. 민호의 목소리에 섞인 절박함을. 그 절박함이 영숙의 기억을 자극했다. 오래전 자신이 돈이 급할 때 썼던 그 똑같은 목소리를. 형, 누나, 우리 어머니를 잘 모시자고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잖아요. 민호가 형과 누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연하지.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하지만 민수도 중간중간 핸드폰을 확인했다. 메시지가 계속 오는 것 같았다.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세 남매는 어머니 주변을 맴돌며 도움을 주겠다고 나섰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광경이었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할게요. 은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며 말했다. 엄마, 이거 제가 나를게요. 민호가 앞다투어 말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저희가 할게요. 민수가 다정하게 말했다. 영숙은 이런 관심과 배려가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어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부터 계속 들려오는 전화 소리들이 신경 쓰였다. 세 자녀 모두 누군가와 급하게 통화를 주고받고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어머니, 우리가 의논해 봤는데요.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보상금을 받으시면 일단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세금 처리, 투자 계획 같은 것들도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민수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맞아요. 오빠 말이 맞아요. 은정이 동조하며 말했다. 엄마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관리해야 해요.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할게요. 민호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진동으로 설정했지만 식탁 위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전화를 거절했다. 영숙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자식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끊임없는 전화들. 영숙의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영숙은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다. 분명 고마운 일인데 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너희들 그동안 바빠서 연락도 잘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보이니까.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세 자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식탁 위에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만이 째깍거렸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민수가 약간 당황한 듯 말했다. 저희가 언제 관심이 없었다고요. 바빠서 자주 못 뵀을 뿐이지. 민수가 변명하듯 말했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언제나 엄마 걱정하고 있었어요.
은정도 서둘러 변명했다. 하지만 영숙의 귀에는 아까부터의 통화 내용들이 맴돌았다. 아이들 학원비 좀만 더 기다려달라. 진짜 큰돈이에요. 영숙은 문득 깨달았다. 자식들 각자에게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급한 일들이 모두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가 괜한 소리 했네. 영숙이 사과하며 말했다. 영숙이 사과하자 분위기가 다시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어머니, 우리 진짜 잘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자주 찾아올게요. 민호가 다정하게 말했다. 민호의 말에 다른 두 명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순간 은정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영숙은 확신했다. 자식들의 관심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 각자 사정이 있을 것이다. 아까부터 들려온 통화 내용들, 끊임없는 전화와 메시지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두 모인 것만으로도 반가웠다. 설사 돈 때문이라 하더라도 자식들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소중했다. 그럼 우리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 볼까요? 민수가 제안하며 말했다. 민수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다. 네, 좋아요. 우리 어머니 일이니까 함께 해야죠. 은정이 밝게 대답했다. 저도 최대한 시간 내서 도와드릴게요. 민호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때 또다시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진동도 끌 수 없을 만큼 급한 전화인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 민호가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문을 열고 나가는 소리,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막내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마치 옛날 자신의 모습 같았다. 세 자녀가 돌아간 후 영숙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하루 받은 관심이 지난 몇 년보다 많았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각자의 사정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물소리와 함께 영숙의 한숨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려 퍼졌다. 돈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영숙이 중얼거리며 말했다. 영숙의 중얼거림이 저녁 공기에 스며들었다. 내일부터는 더욱 복잡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 각자의 진짜 속마음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 수 없었다. 이불을 뒤척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자식들의 밝은 목소리, 다정한 손길,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통화들의 진짜 의미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영숙의 불안한 마음과 겹쳐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묵직한 불안감이 목구멍을 조여왔다. 내가 너무 의심하는 걸까? 하지만 영숙은 알고 있었다. 50년 넘게 살면서 쌓인 직감을, 사람을 보는 눈을, 자식들 각자에게 급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틀 후 시장에서 영숙은 옛 동료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재개발 보상금 이야기로 온 시장이 들떠 있었지만 영숙의 마음만은 무거웠다. 영숙아, 너 요즘 자식들이 자주 온다며? 과일 가게 사장이 부러운 듯 물었다. 응. 그런데 좀 이상해. 갑자기 너무 관심을 많이 보여서. 영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건어물가게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돈 냄새 맡고 온 거지 뭐.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평소에는 명절에도 안 오던 놈들이 요즘은 매일 전화해. 건어물가게 할머니가 씁쓸하게 말했다. 그 말이 영숙의 가슴을 찔렀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 의심을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목구멍이 메어왔다.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 큰아들 민수가 혼자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절망감과 피로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영숙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며 손가락을 비비작거렸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위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이들 유학 문제도 있고 집 대출금도.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 갔다. 영숙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들이 이런 고민을 혼자 안고 있었다니.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큰아들이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이 없었다. 마음 한편에서는 연민이, 다른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동시에 올라왔다. 그래서 어머니 보상금이 나오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민수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다. 며칠 전 갑작스러운 관심, 다정한 말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것을. 가슴 깊숙이 차가운 실망감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모성 본능이 꿈틀거렸다. 아들이 어려워하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 10억 정도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10억? 영숙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실망감과 연민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민수가 떠나고 나서 영숙은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50년 넘게 키운 아들이 결국 돈 때문에 찾아왔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다. 사흘 후 딸 은정이 찾아왔다. 역시 혼자였다. 눈가가 부어 있었고 평소 단정했던 모습이 무너져 있었다. 영숙은 딸의 모습만 봐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은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영숙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은정이 울먹이며 말했다. 영숙의 가슴이 조여왔다. 딸의 울음소리에 담긴 절망감이 그대로 전해졌다. 은정은 남편의 실직, 밀린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문제를 털어놓았다. 말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영숙은 딸을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분노와 연민, 실망과 사랑이 복잡하게 얽혀 가슴을 저몄다. 엄마, 보상금 받으시면 3억만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은정이 간절하게 부탁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등을 토닥여줬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차가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주일 후 막내 민호가 찾아왔다. 그의 모습은 처참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옷차림도 엉성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발걸음도 비틀거렸다. 영숙은 막내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세 자녀 중 가장 상태가 심각해 보였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영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호가 울면서 말했다. 영숙은 놀라서 막내를 일으키려 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흔들리며 울음소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코인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썼어요. 민호가 고백했다. 영숙의 머리가 하얘졌다. 코인 투자, 사채?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다. 원금이 15억이요. 이자까지 합치면 20억 넘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민호가 절규하며 매달렸다. 20억. 영숙은 현기증이 났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분노와 실망, 걱정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막내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불쌍했다. 이것이 모성이었다. 세 자녀가 모두 떠난 후 영숙은 혼자 앉아서 계산해봤다. 민수 10억, 은정 3억, 민호 20억, 총 33억. 자신이 받을 보상금 35억에서 빼면 겨우 2억이 남는다.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식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모성 본능과 이용당했다는 배신감이 충돌했다. 가슴 한가운데 둔한 아픔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영숙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폭우 속에서 갓난아기 민수를 품에 안고 좌판에 앉아 있었다. 우산도 없이 젖은 채로. 꿈속의 영숙은 자신의 옷으로 아기를 감싸며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 좋은 사람으로 키워줄게. 하지만 옆에서 늙은 자신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 결국 다 돈 때문에 변할 거야. 꿈의 장면이 바뀌었다. 성인이 된 민수가 회사에서 책상을 치며 소리치고 은정이 남편과 싸우며 울고 민호가 사채업자들 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들이 연달아 스쳐 지나갔다. 영숙은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심장이 격하게 뛰어 숨쉬기가 힘들었다. 창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영숙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것일까? 자식들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졌던 온기가 돈 때문이었다니. 사랑인지 이용인지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자식들이 어려우면 도와줄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것이 어머니라는 이름의 숙명이었다. 빗소리가 점점 더 세져갔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더 큰 폭풍우를 예고하는 것 같았다. 영숙은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은 더 이상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김영숙이 아닌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새 아들딸의 어머니로 다시 태어나야 했다. 그 무거운 현실 앞에서 영숙의 어깨가 더욱 굽어 들어갔다. 보상금 지급일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영숙은 세 자녀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앞으로의 일을 의논하자고 했다. 사실 영숙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다. 자식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와서 털어놓은 진실들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식들은 모두 기꺼이 시간을 냈다. 평소 같으면 핑계를 대며 미뤘을 텐데 이번만큼은 달랐다. 돈이라는 공통분모가 그들을 한자리로 끌어모았다. 저녁 7시 오랜만에 세 남매가 다시 모였다. 하지만 이번 분위기는 며칠 전과 사뭇 달랐다. 각자 어머니에게 개별적으로 사정을 털어놓은 후라 그런지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영숙은 저녁상을 차리면서 자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민수는 평소보다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은정은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다. 민호는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하며 초조해했다.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 이야기, 날씨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이번에는 모두가 조심스러워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 위에 울려 퍼졌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너희들이 각자 나한테 와서 얘기한 것들 서로 알고 있나? 그 말이 떨어지자 세 남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 같은 정적이 흘렀다. 민수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한 것뿐인데. 은정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마 우리 셋이다? 민호는 아예 말이 없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젓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자식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거워졌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보니 더욱 서글펐다. 민수는 10억, 은정이는 3억, 민호는 20억. 맞지? 숫자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세 남매 모두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워했다. 그때 민수가 갑자기 의자를 밀치며 일어섰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급해서 그런 건데. 민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다. 그 소리에 은정도 격해졌다.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오빠만 급한 줄 알아? 나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고. 은정이 울먹이며 외쳤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어깨가 격하게 떨리고 있었다. 영숙은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돈 때문에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자식들. 이것이 자신이 평생 키운 아이들의 모습인가.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아이들 학비를 벌었던 그 시절.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좌판을 지켰던 그 세월들. 자식들이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기를 바라며 자신은 한 벌의 옷을 몇 년씩 입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희생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자식들이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며 어머니의 돈을 놓고 다투는 이 모습이 자신이 원했던 것일까?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만해. 영숙의 외침에 세 자녀가 모두 멈춰섰다. 평생 목소리 한번 높여본 적 없던 어머니의 호통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너희들이 이런 아이들이었나?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어미를 이용하려고 드는 그런 아이들이었나? 식탁 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민수가 먼저 자리에 앉으며 머리를 감쌌다.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깨만 떨고 있었다. 영숙은 자식들을 하나씩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물었다. 정말 이 아이들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인가? 어린 시절 무릎에 안고 재우던 그 아이들이 맞는가? 분노가 차오르면서 동시에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다. 자신의 인생이 무엇이었는지, 그 모든 희생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두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호의 사과에도 영숙의 마음은 누그러들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미 상처는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자식들과 같은 공간에 숨 쉬는 것조차 답답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 너희들 각자 집에 가서 생각해봐. 영숙이 부엌으로 향하자 세 자녀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서로 눈치를 보며 누군가 먼저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결국 민수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지만 영숙은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다. 은정과 민호도 차례로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3번 울린 후 집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영숙은 부엌 찬장에 기대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진 것 같았다. 무릎이 후들거려 바닥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다.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지만 목구멍이 마르고 쓰렸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도 가슴 안에 타는 듯한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이 자신의 처지와 겹쳐 보였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혼자가 되었다.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불행만 찾아왔다. 영숙은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자식들을 도와줘야 하는 걸까? 이렇게 이용당하면서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영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의 자신과는 다른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깨달음이었다. 그날 밤부터 사흘 동안 영숙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고 눈을 감으면 자식들의 얼굴이 떠올라 더욱 괴로웠다. 분노와 실망, 배신감과 모성애가 복잡하게 얽혀 가슴을 짓눌렀다. 자식들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안부라도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완전히 조용했다. 아마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거나 어머니의 화가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영숙은 시장에 나가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멍하니 다른 생각에 빠져들었다. 채소를 정리하면서도 자꾸만 한숨이 나왔다. 영숙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과일 가게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그냥 좀 복잡해서. 자식들 때문이지? 나도 그래. 돈 이야기 나온 다음부터 집안 분위기가 영 이상해졌어. 과일 가게 사장의 말에 영숙은 고개만 끄덕였다. 자세한 이야기를 할 기운도 없었다. 보상금 지급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그날 저녁, 영숙은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내일이면 35억이라는 거액이 자신의 통장으로 들어온다. 그 돈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식들이 요구한 대로 나눠준다면 자신에게는 고작 2억만 남는다. 73세의 나이에 2억이면 충분히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돈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영숙은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다. 평생 모은 돈이 고작 500만 원.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쓰며 살아온 인생이었다. 그런 자신에게 갑자기 생긴 35억이라는 돈이 정말 축복일까? 아니면 재앙일까? 그날 밤 영숙은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다.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자신이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꿈속의 할머니가 말했다. 영숙아, 사람은 말이지 받은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거란다.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식이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미가 사랑을 거두면 안 된다는 뜻이야. 하지만 자식이 어미를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그때는 어미도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거지. 꿈에서 깨어난 영숙은 오랫동안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다.
사랑과 이용 사이의 경계, 베품과 희생의 차이. 그 미묘한 선을 자신은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왔던 걸까? 보상금 지급일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더 깊어졌고 입가도 축 처져 있었다. 은행에 가기 전 영숙은 마지막으로 시장을 둘러봤다. 50년 넘게 자신의 삶터였던 이곳이 곧 사라진다. 익숙한 골목길, 정든 사람들, 모든 것이 추억이 될 것이다. 영숙이 어머니, 오늘 큰 날이네요. 정육점 사장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그러게. 큰 날이긴 한데 기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어. 뭔 소리예요?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복잡했다. 정말 이것이 횡재일까? 아니면 자신과 가족을 시험하는 시련일까? 오후 2시 영숙은 은행에 앉아 있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하고 있었지만 영숙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뿐이었다. 고객님, 이제 송금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직원의 말에 영숙은 정신을 차렸다. 컴퓨터 화면에는 35억이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다. 평생 처음 보는 거액이었다.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 돈을 자식들에게 나눠줘야 할까? 아니면 다른 선택이 있을까?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떠올랐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자라나던 새로운 결심이 분명한 모습을 드러냈다. 영숙은 직원에게 말했다. 죄송한데 이 돈을 여러 군데로 보내고 싶어요. 네, 어떻게 말씀이신지. 일단 10억은 시장 상인의 명의로, 5억은 지역 아동센터에, 10억은 어르신 복지관에 보내주세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고객님,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제 아이들 셋에게 3억, 4억으로 나눠서 보내주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송금이 완료된 후 영숙은 은행을 나섰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 오히려 모든 돈을 자식들에게 줬을 때보다 훨씬 후련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숙은 세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각자에게 같은 말을 했다. 너희 통장에 돈 들어갔을 거야. 확인해봐. 자식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민수는 당황했고 은정은 고마워했으며 민호는 울먹였다. 하지만 영숙은 담담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으니까 내일 저녁에 모두 와라. 전화를 끊고 난 후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었다. 자식들에게는 필요한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보냈다. 특히 시장 상인회에 보낸 10억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재개발로 터전을 잃게 될 상인들이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지역 아동센터와 어르신 복지관에 보낸 돈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영숙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다. 꿈도 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였다. 지난 며칠간의 스트레스가 많이 풀린 것 같았다. 시장에 나가서 평상시처럼 일을 했다. 상인들이 어제 일에 대해 물어봤지만 영숙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영숙아, 뭔가 많이 달라 보여. 좋은 일 있었나?
건어물 가게 할머니가 물었다.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 오후가 되자 영숙은 시장을 정리했다. 내일이면 자식들이 와서 진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영숙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당당하게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분명히 말할 것이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겠다고. 저녁 노을이 영숙의 뒷모습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여인의 모습 같았다. 다음 날 저녁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와서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식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내린 결정을 당당히 전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였다. 6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다. 민수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평소와 달리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다. 통장에 들어온 돈을 확인했을 텐데 예상했던 금액과 달라서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곧이어 은정과 민호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세 남매 모두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지만 영숙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며칠 전에 격렬한 다툼이 거짓말처럼 식탁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식사를 마친 후 영숙이 찬장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은행에서 받은 송금 확인서와 기부 영수증들이 들어 있었다. 너희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준비했다. 영숙이 차분하게 말했다. 영숙은 서류들을 식탁 위에 하나씩 펼쳐 놓았다. 시장 상인의 후원금 10억 원, 지역아동센터 기부금 5억 원, 어르신복지관 후원금 5억 원, 그리고 세 자녀에게 보낸 각각의 송금 내역. 민수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가 10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왜 3억만 보내신 거예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이며 항의했다. 너한테 3억이면 당장 급한 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영숙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가족이 먼저 아니에요? 어머니는 자식보다 남이 더 중요하세요? 민수가 억울해하며 소리쳤다. 은정이 당황하며 오빠를 말렸지만 민수의 불만은 계속되었다. 영숙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나를 50년 넘게 도와준 이웃들을 남이라고 하니? 그때 영숙이 다른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통장이 들어 있었다. 사실은 내가 따로 5억을 더 빼둔 게 있다. 세 자녀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하지만 이 돈은 언젠가 너희가 정말로 진짜로 필요할 때 주려고 했던 거야. 언제가 그때예요?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다. 네가 진짜 사람이 되면 알려주마.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찬장 쪽으로 다가갔다. 그럼 제가 직접 가져가겠어요. 민수가 찬장 문을 거칠게 열며 통장을 찾으려 했다. 영숙은 재빨리 일어나 아들을 막아섰다. 뭐 하는 거야? 제 몫이잖아요. 당연한 권리예요. 민수가 영숙을 밀치려 하자 은정과 민호가 깜짝 놀라 일어났다. 오빠 그만해요. 은정이 당황하며 외쳤다. 그때 영숙이 빗자루를 들어 올렸다. 한 번 더 그러면 정말 때릴 거다. 민수는 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잠시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찬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가 저를 때리려고 하세요? 자식을? 내 집에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니까. 도둑질이라뇨. 저는 평생 효도한 아들인데. 그 순간 영숙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이 끊어졌다. 나가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영숙이 현관문을 활짝 열며 소리쳤다. 그 소리에 복도에서 몇몇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숙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우리 큰아들이 제 통장을 훔치려고 해서요. 복도에 있던 이웃들이 모두 민수를 바라봤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그런 일을 했다니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민수는 순간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미쳤나 봅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영숙은 냉정했다. 다 필요 없다. 나가라. 민수는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신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은정과 민호와 함께 어수선해진 거실을 정리했다. 두 자녀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영숙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형처럼 되지 않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은정도 간단히 사과했다. 엄마, 미안해요. 앞으로 달라질게요. 좋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잘 기억해둬라. 영숙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들, 딸이 모두 떠난 후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다. 드디어 해야 할 말을 다한 기분이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시장에서 50년 넘게 썼던 낡은 저울이 들어 있었다. 저울을 손에 들고 무게를 느껴봤다. 가벼웠지만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 저울로 얼마나 많은 채소를 달았을까? 얼마나 많은 손님들과 정직하게 거래했을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더니 영숙이 혼자 말을 했다. 그런데 물이 썩으면 더 냄새가 나는구나. 저울을 바라보며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오늘 큰아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다. 돈 앞에서 변해버린 자식의 모습을. 하지만 은정과 민호는 달랐다.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직 희망이 있었다. 영숙은 저울을 천천히 서랍에 다시 넣었다. 창밖에서는 철거 작업 조명이 밤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50년을 함께한 시장이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영숙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시장 상인회에서 후원금 사용에 대해 논의하자고 연락이 올 것이다. 지역 아동센터와 어르신복지관에서도 자원봉사 제안이 있을 것이다. 혈연이 아닌 진정한 가족들과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영숙은 찬장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생각했다. 5억이라는 돈이 거기 있지만 함부로 쓰지는 않을 것이다. 정말 필요한 순간 자식들이 진심으로 변했을 때를 위해 남겨둘 것이다. 에휴,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지. 영숙이 작게 중얼거렸다. 언젠가 민수도 오늘의 수치심을 교훈 삼아 변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영숙은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철거 작업 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다. 낡은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서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도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더 이상 그저 참고 주기만 하는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가치를 아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돈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73세에 맞이하는 새로운 출발. 남들이 보기엔 늦은 시작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영숙에게는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다. 돈이 가져다 준 시련을 통해 배운 진실들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상금 35억 원이 70대 할머니에게는 기회였을까요? 아니면 가족의 민낯을 보게 한 시련이었을까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할머니의 선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